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요즘 사회 이곳저곳 자주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수평적 조직 문화입니다. 언뜻 와닿지는 않으시죠?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친구와 말할 때와 또 윗분과 말할 때의 차이점. 이렇게 얘기하면 아하 하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수평적 문화로 조직을 바꾸겠다 선언했습니다. 오늘 전문가와 함께 이 의미와 파장 짚어봅니다. 또 25일 오늘이 월급날인 분들 많으시죠? 요즘 월급 고개를 겪는 직장인 많다고 합니다. 관련 인터뷰도 이어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25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자, 매일 오후 3시 아주 중요한 경제 뉴스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사상 최대 슈퍼주총이 열렸죠. 많은 기업들의 주총, 어떤 이야기 오고 갔는지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10년째 국민소득 2만 달러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중진국 함정에 빠진 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5만 원 이하 거래에 대한 무서명 관련 논의가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전해드립니다. 뉴스원 최명용 기자 연결합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사상 최대 슈퍼주총이 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건수로는 가장 많은 건수가 오늘 열렸습니다. 818곳의 주총이 한꺼번에 열렸는데요. 코스피 상장 기업이 322곳, 코스닥이 483곳, 코넥스 기업이 13곳, 총 818개 회사가 같은 날 주총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는 전자투표도 가능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네. 한날 열리는 주총의 풍경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주총을 했던 기업 중에 몇몇 회사들이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두산그룹이 오늘을 계기로 이 경영권을 박용만 회장에서 박정원 회장으로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네. 이 박정원 회장은 작년에 이미 사내이사가 선임이 됐기 때문에 주총에서 이사 선임안건은 의결하지는 않았고요. 네. 주총이 끝난 뒤에 이사회를 통해서 주 두산의 이사회 의장 또 대표이사로 이렇게 선임이 됐습니다. 네. 두산그룹은 이 지주회사인 주 두산의 이사회 의장이 그룹을 경영을 한다 이런 관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을 계기로 박정원 회장이 두산그룹의 총수 역할을 하는 게 공식화되는 셈입니다. 취임식은 28일 날 할 예정이고요. 네. 두산 얘기 잠깐만 더 하면 여기는 장자 상속과 형제 경영 이런 두 가지 원칙을 쥐고 있는데요. 네. 이 박승직 상점이라고 해서 선대 초대 회장이 박승직 씨였고요. 이 후대가 이제 박두병, 그다음이 박용곤, 요번 4대째가 이제 박정원 회장이 되겠습니다. 네. 전임이 이제 박용만 회장이었는데요. 요 박용만 회장님 때가 이제 용자 돌림인데 박용곤 회장을 시작으로 박용호, 박용성, 박용현, 그다음에 박용만 회장까지 하고 이번에 이제 박정원 회장으로 이렇게 회장직을 물려주게 됩니다. 예. 자, 돌림자를 봐도 이 그룹의 승계를 볼 수 있겠군요. 네. 자, 좀 롯데와 대림산업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었는데 이번 주총에서 좀 볼만한 장면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롯데도 최근에 신동빈, 신동주 그 형제간 아주 담담히 좀 눈꼴 사납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롯데 제가 오늘 주총이 있었는데 이 제가 주총에서 신격호 총괄 회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네. 롯데 제가가 이제 롯데그룹의 사실 모태격인데 49년 만에 신격호 회장이 이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오전 양평동 본사에서 주총을 가졌는데요. 네. 신격호 총괄 회장을 제외한 4명의 사내이사, 신동빈 회장, 신용수 대표, 황각규 운영실장, 요분이 이제 신동빈 회장의 오른팔 격으로 불리는 양반이고요. 네. 민영기 본부장 이렇게 4명의 사내이사 선임이 됐습니다. 네. 신격호 회장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신격호 총괄 회장이 한국에서 처음 회사를 세운 게 1966년 롯데 알미늄이었는데 네. 이듬해인 1967년에 롯데제과를 설립을 해서 오늘날의 이 롯데 제국을 만들었는데요. 49년 만에 이제 물러나게 됐습니다. 네. 대림산업이 최근에 아주 뜨거웠었는데요. 이해옥 부회장이 좀 운전기사, 수행기사에게 네. 폭언과 방금 전에도 저희도 뉴스가 나갔었습니다. 예. 네,
그런 일 때문에 아주 시끌시끌했는데요. 오늘 뭐 주청에서는 뭐 별 큰 안건은 아니었고 뭐 김한기 본부장, 강용국 본부장 이런 사내이사들 선임하는 안건이었는데 네. 이해욱 부회장이 별도로 나와서 사과의 인사를 좀 했습니다. 뭐 3분 3분 찾아뵙고 사과하겠다,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썩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네. 하나그룹이 또 눈에 띄는 표정을 했었는데요. 네. 임원들의 임기를 통상 한 3년 정도를 대부분 두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2년으로 단축을 하는 정관을 일제히 변경을 했습니다. 뭐 책임을 묻고 탄력적으로 임원진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살짝 이 해당하시는 임원들은 살벌하게 느끼지 그러니까요. 않나 예. 수명이 줄어드는 셈인데, 자, 국민소득 뭐 일본의 80% 따라잡았다, 좋은 면으로 보는 뉴스도 있지만 10년째 지금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면 또 나쁜 뉴스로도 볼 수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2015년 국민계정 잠정치를 발표를 했는데 1인당 GNI 총 소득인데요. 27,430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작년이 그러니까 2014년이 28,071달러였는데 이거에 비해서 2.6% 감소를 했습니다. 계속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세였는데 6년 만에 감소세를 보인 거고요. 또 2만 달러에 진입한 게 2006년이었는데요. 네. 10년째 내리 2만 달러대에 있어서 이게 3만 달러대로 못 올라가고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요 27,430달러를 원화로 환산을 하면 3,093만 5천 원이 됩니다. 네. 뭐 단순하게 곱하기 4인 가구를 하면 한 가구당 1억 2천만 원 정도를 버는 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국민소득이 원화 기준으로 3천만 원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 국민소득은 달러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인데요.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연평균 3.8%를 증가를 했는데 이때 환율이 좀 원화가 강세를 보였던 그런 효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로 표시되는 국민소득은 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작년 평균 환율이 1,131원 정도였는데 그 전해에 비해서 약 7.4% 정도 절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네. 아까 일본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네. 일본이 1988년에 24,470달러로 처음 2만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네. 4년 뒤에 3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또 스위스는 2년, 스웨덴은 4년, 독일과 덴마크는 6년이 걸려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대로 넘어가면서 선진국반이라 올랐는데 한국은 지금 10년째 2만 달러대여서 요 상황이 올해도 계속이 되면 영영 3만 달러에는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경제의 어떤 성장세를 또 이걸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마트나 물건 사실 때 사인하려고 대기했다가 사인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경우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무서명 거래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5만 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서명을 하지 않는 무서명 거래를 하자. 이게 지금 카드사들의 요구인데, 네. 요 둘러싸이는 벤사라는 거 중간에 껴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벤사의 반발 때문에 요 무서명 거래가 연기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에 여신금융협회에서 이제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벤사, 벤대리점 뭐 이런 여러 관계자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네. 원래는 4월부터 5만 원 이하의 소액 결제에 대해서는 무서명으로 거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네. 벤사의 반발로 이게 일단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벤사라는 것이 카드 긁는 그 단말기를 관리해주는 회사인데요. 네. 요 관리해주는 회사가 카드 전표를 모아서 그거를 카드사에다 갖다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네. 근데 무서명 거래를 하면 요 수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벤사에서는 이거를 좀 거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또 무서명 거래를 하려면 그 단말기들을 프로그램 같은 걸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교체를 하거나 관리를 하는 주체가 벤사이기 때문에 벤사의 도움 없이는 그걸 또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카드사들은 그냥 가맹점 주인이 손님 대신에 사인하는 형식으로 무서명 거래를 강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건 또 위법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지금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예, 카드 결제 서명에 이렇게 많은 얘기가 숨어 있었군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 최명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능력지점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12일 만에 외국인이 팔자로 돌아섰다. 증시 탄력을 잃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증시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1983.81, 마이너스 2.16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683.20, 마이너스 3.06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 매도를 하면서 양시장에서 매도를 이어갔고요. 오늘 선물시장에서도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3월 들어서 오랜만에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약세 마감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환율이 1150원대 들어서면서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주춤해지고 그 뒤로 환율이 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원자재 관련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의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들면서 시장도 지수가 좀 탄력을 잃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뭐 늘 이렇게 외국인은 시장을 매매한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 주에 2천선을 넘어서서 안정세로 가느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결국 넘지는 못했거든요. 관련된 그 근거를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2천선 부근이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벌써 몇 년째 계속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개인들은 일단 2천선이 오면 일단 펀드 환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드 환매가 계속적으로 저항대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시장도 그동안 좀 상승 이후에 달러가 강하게 좀 약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조금 둔화되면서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최근에 좀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이제 6월 금리 인상설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한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4월 인상설 얘기들이 사실 나오면서 주가가 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4월 들어서기 시작하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에 접어들기 때문에 네. 기업들의 실적이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좋은 기업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고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들 비교해 봤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배팅하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서 시장이 지금의 좀 조정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 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인상주의 회화에 모네가 있다면 인상주의 음악에는 드뷔시가 있습니다. 듣다 보면 빛에 따라 변하는 색채, 오묘하고 아련한 무늬가 떠오릅니다.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칠회 A380 운항. Korean Air.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경제 탐구 생활.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면서 퀴즈, 선물, 상식이 함께하는 경제 탐구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입니다. 나무야 나무야 공연 티켓 선물도 일주일에 한 쌍 드립니다.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뉴스 잘 들어보신 분들은 정답 쉽게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것 3만 달러 진입이 9년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국민계정 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것이 27,340달러, 우리 돈으로는 3,093만 5천 원 정도인데요. 전년 28,071달러보다 731달러 줄었습니다. 자,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환율 때문에 줄어든다. 좀 전에 설명해 드렸죠.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되는 지표로서요. 국민 총소득 GNI를 인구 숫자별로 나눠 계산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말은 좀
깁니다. 숫자 포함해서 7글자인데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금요일 첫 번째 생생 인터뷰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존 5등급 직급을 4등급으로 축소하고 기업 문화를 수평적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불필요한 회의, 야간 근무 등을 줄이고 자기 개발을 위한 휴가까지 장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혁신 방안을 꺼낸 배경은 무엇이고 또 이 혁신 방안 어떤 변화를 줄지 우리 기업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안승호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삼성전자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내놓은 기업 문화 혁신안 눈에 띄는 내용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네. 스타트업 삼성컬처 혁신이라는 명칭으로 조직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네. 예상되는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네. 대표적으로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의 기존 5단계 직급 체계를 사원, 선임, 책임, 수석, 4단계 직급 체계로 바꾸는 방안, 네. 또 전 사업부의 신입사원 하계 수련을 없애는 방안, 공채 위주의 연공 서열보다 능력 효율성 중심의 평가 방식 등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마디로 직급 단순화, 수평적 코칭, 선발형 승격, 성과형 보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인데요. 네네. 여기서 주목해 볼 키워드는 컬처, 다시 말해서 문화죠. 네. 그리고 혁신입니다. 네. 자, 기업 문화 그러면 뭐 그냥 단순히 그 기업의 어떤 사풍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얘기라 이렇게 아마 대대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관리의 삼성이었거든요. 치밀하고 네. 아주 짜여진 조직 체계였는데 이렇게 바꾸는 배경 뭐라고 읽어야 할까요? 우선 앞으로 그 삼성이 전개해 나갈 시장의 성격이요. 기존의 반도체, 가전, 휴대폰과 같은 제조 중심의 산업과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예상에서 시작됩니다. 네. 이번에 그 알파고가 불러일으킨 인공지능 산업과 시장을 예를 든다면요. 네. 무려 32조 원 정도의 개발비를 들여 기껏 만든다는 것이 게임기라고 평가한다면 네. 그 같은 제안을 했던 직원은 아마 돌 아이라든지 뭐 이렇게 네. 낙인이 찍힌다든지요. 그렇죠. 그리고 제안을 했다 해도 현재와 같은 삼성의 문화에서는 채택되기 어렵겠죠. 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휴대폰의 향후 시장성보다는 인공지능의 향후 시장성이 훨씬 좋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예. 자, 여기서 삼성전자 이제 고민에 빠지겠죠. 어떻게 네. 삼성전자는 알파고와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탄생시키고 추진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으며 네. 그 결과 스타트업 삼성컬처 혁신의 방안을 내놓았다고 봅니다. 예, 뭐 말씀하신 사례들만 봐도 진짜 그런데요. 이렇게 직제를 바꾸고 또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라는 것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소통의 변화를 주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달라지면 실제로 기업들이 경쟁력이나 이런 면에서 성과를 내는 면이 있습니까? 네, 좀 그 기업 문화가 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잠시 설명하자면 어떤 업무를 하는데 공식적인 지침이 없을 때 네. 직원들의 행동 방향을 정하는 관습, 과거 관행, 직원들 사이에 공유된 가치관을 말합니다. 네. 따라서 기업 문화가 관료주의화 되면 문제 해결 방안이 매우 제한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작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 틀을 깨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기 어렵습니다. 네. 직제가 축소되는 것은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는 장점을 살릴 수도 있겠지만 네. 더욱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이 빠르고 구성원 간에 직접적이며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해져서
변화무쌍한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중요합니다. 예, 삼성이 밝힌 이 상명하복 문화에서 자발적 몰입 문화로 바꾸겠다. 아마 이런 내용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승격이라든지 보상은 사실 중요하죠. 뭐 자원봉사가 아니니까요. 대가를 받고 네네. 일을 하는 건데 전 직원 네네. 다면 평가를 도입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말 그대로 직원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일까요? 네, 그 다면 평가는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한번 보시면 이제 해외 사례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인사평가, 회식, 직제 체제의 변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창의성을 일구겠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면 평가가 그런데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네. 그러나 모든 것이 팀별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특정한 특기만을 평가하는 경우에 어떤 팀의 구성의 어떤 조합이라든지 화합을 좀 깨뜨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다면 평가의 어떤 효과를 좀 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왕 바꾸는 바에는 혁신의 아이디어가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자, 해외 사례 방금도 뭐 알파고 얘기를 하셨지만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을 이렇게 사례로 많이 들었더라고요. 실제로 이 조직들이 그렇게 일하는 방식이 창의성 또 성과 달성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뭐 실리콘밸리 있는 회사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이 되겠는데요. 네. 이 구글 같은 회사를 보면은 이 콘크리트 숲이 아니고 정말 나무 숲이 울창한 공원의 그 빌딩이 있습니다. 예, 캠퍼스라고 부르고요. 예. 또 주변이나 빌딩 안의 공간적 분위기부터 틀에 얽매이지 있지 않고요. 네. 따라서 우리는 반면에 우리는 자주 언제 출근해라, 언제 퇴근해라,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해라,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라 등 업무의 과정과 절차에 너무 몰입해서 다른 방식,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할 여유를 직원들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또한 그 보상 수준도 구성원들의 추진력을 끝까지 발휘할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돈이 엄청 많은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거기에 한 몇십몇 명이 지금 빌리언웨어라는 사실입니다. 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네, 나머지도 돈 많은 사람이 한 몇십 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150명이. 네. 이제 기업은요. 아이디어와 추진력 있는 사람들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공유하여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오인 집단자 보시면 첨단 산업에서의 기업의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뭐 대표적인 CEO들만 알려줘서 몰랐는데 이만큼의 어떤 동기부여라는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뭐 한화나 또 뭐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우리나라 일부 기업도 이런 수평적 체계와 의사소통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화가 또 특히 달라서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말뿐인 조직 문화 개편이 되어서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네. 그 문화의 개편에 따라서 직급 체계, 보상 체계, 팀의 운영 방식 등의 공식적인 절차도 바뀌어야 합니다. 네. 한편 너무 한꺼번에 바꾸는 욕심도 실패로 이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GM과 같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회사들은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고 있어서 통상 1년에 한 3, 40건 정도의 실험을 합니다. 어떤 조직적인 실험이죠. 네. 거기서 이제 성공한 모델은 이제 전 기업에 전파되는데요. 결국 철저한 실험 끝에 완벽한 대답을 내놓고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삼성이 농경형 부서가 아니라 노마드형 팀으로 바꾸겠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목민처럼 일 중심으로 일이 있을 때 확 모였다가 일이 없으면 또 다른 방식으로 바꾼다. 이렇게 유연성을 준다는데 이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연공, 서열, 선배, 후배 이런 관계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극복이 가능할까요? 뭐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문화라는 게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고 한꺼번에 바꾸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물론 이제 이 사업부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이제 창의력이 요구되는 이런 사업부,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가 융복합이 되어 있는 이런 사업 분야의 경우에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특별히 이제 적용을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체계적으로 바꿔나가는 거.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될 과업은 확실합니다.
예, 특히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IT나 창의성, 콘텐츠 이런 쪽은 더더욱 시급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그 기업 문화를 바꾸는 걸 놓고 사실은 이렇게 직급 체계를 축소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인력 감축도 용이할 거다. 결국은 삼성이 인원 관리를 위한 감축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면도 있던데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개편 이후에? 글쎄요. 단지 그 인원 감축이 목표라면 네. 조직 변화가 초래하는 비용에 비해 너무 작은 성과예요. 이게 지금 뭐 큰 비용이 초래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한마디로 소탐 대실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혁신적인 조직으로서의 탈바꿈이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 사실 뭐 삼성이 이렇게 얘기해서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라는 이 기업이 한국에서 갖고 있는 위치와 또 인식 때문인데요. 향후 우리 기업 또 전체적인 회사의 조직 문화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암만 해도 국내 선도 기업인 삼성의 실험이 성공한다면 그 파고 효과는 대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동안 변화 실패의 그 비용으로 커다란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기업들이 삼성을 통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조직의 혁신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삼성이 가진 영향력은 발휘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뭐 비단 삼성의 이번 기업 문화 혁신 사례 외에도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 기업의 어떤 문화 혁신, 기업 문화의 어떤 변동 관련해서 좀 제안해 주실 내용 있으면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창의적 아이디어는 구성원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창출됩니다. 꽉 짜여진 틀에서 창조력은 시들 것이고 따라서 구성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노동 환경의 개선은 어찌 보면 1차적인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노동 환경 개선하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하면 기업도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숭실대 경영대학원 안승호 교수였습니다.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릿고개. 교과서에서나 들어보신 이야기죠. 봄철 보리가 연글기 전 먹을 게 궁해서 힘들던 시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월급쟁이들이 보릿고개 비슷한 월급고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이 1200명 가까운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무려 75% 직장인이 월급고개를 겪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작년 조사보다 무려 23%가 증가했는데요. 씁쓸하면서도 생소한 말 월급고개 어떤 내용이고 또 극복할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월급전쟁의 저자죠. 원재훈 공인회계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화제가 된 뉴스입니다. 오늘이 월급날인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이 월급고개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과거 보릿고개와 비슷한 신조어 같은데요. 지금 월급은 한 달에 한 번씩 받는데 네. 실제로 월급 25일 날 받아도 실제 한 10일 정도 되기 전에 다음 달 10일 전에 네. 거의 다 소진되고 통장 잔고가 한 보름 이상 거의 영원인 상태로 계속 지속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대부분의 분들이 그럴 텐데 좀 뭐 연령대나 혹은 뭐 결혼 유무에 따라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세부적으로도 네. 소개된 바가 있나요? 일단 뭐 외벌이 가구에서 이런 현상이 더 일어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임금 노동자들이 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기업에 들어간 신입 사원들도 초반에 뭐 이제 약간 흥청망청 쓴다 뭐 이런 뭐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돈을 써서 그런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조사 결과를 보니까 월급이 적어서 물가가 비싸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로서 이 조사 결과 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월급 고개를 겪는 가장 큰 이유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소득하고 소득의 지출 시점에 차이가 있는데요. 네. 이제 월급 받기 전에 우리 사회가 지금 신용카드 할부 등으로 인해서 네. 이제 미래 소득을 미리 땡겨서 네. 소비하는 경향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이 일어난 시점 전에 먼저 사용하고 네.
그런 이유에 소득이 발생해도 그 월급날 모두 카드 대금이나 뭐 자동차 할부 아니면 공과금 등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소비하는 시점 자체가 조금 뭐 표현이 이상할 수 있지만 왜곡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조사 결과도 나왔 월급 고개 원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출 원리금 상환이 제일 크고요. 뭐 식비, 주거비 또 보육, 교육비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 상황들 쭉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지금 지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임금이 너무 적은 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지난 6년째, 7년째 계속 우리나라 뭐 전체 1인당 소득 자체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대출 원리금이 너무 큰 것 같고 주택 자금이 너무 커져서 실제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모을 기간조차 없고 또 대출을 받으면 다시 상환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또 한 문제는 사교육비 문제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물가 얘기들도 사실 합니다.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는 말이죠. 물가 올랐어. 물가 너무 올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르지 않았다.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이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영향이 없을까요? 실제 이제 물가 지수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가중치를 두어서 계산하는데요. 네. 어떤 가구에 있어서는 주택 관련된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 그 가중치가 반영된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제 적다라고 하면 실제 체감하는 물가하고 본인이 통계 자료에 있는 물가하고 차이가 많겠죠.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아니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 상승률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예. 이 간접세를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네, 이제 간접세 문제가 되는 건 빈부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세금을 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네. 이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간접세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손해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율이 굉장히 크다. 그게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그거보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이제 유럽 여행 같은 데 가보면 간접세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실제 굉장히 더 큽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차이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빈부격차가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간접세가 동일하게 걷어들이기 때문에 징세도 쉽고 걷어들이기도 쉽고 공무원도 많이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세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부자와 가난한 자가 똑같이 내는 문제가 가장 큰 거죠.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빈부격차가 크지 않은데 우리나라나 이제 아시아권 국가들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유럽은 부가세가 이제 비율이 높아서 큰 문제가 아닌데 이제 우리나라나 아니면 아시아 국가들은 부가세가 높으면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권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굉장히 높고 간접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상대적인 좀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융 부문에 월급의 상당수를 쓰고 또 신용카드 사용으로 미래의 소득을 미리 당겨 쓰는 게 좀 문제다. 이 월급 고개를 겪는 분들도 실제로 통장 잔고가 제로가 되고 나도 또다시 신용카드로 버티고 계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개선책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우선 미래소득을 땡겨 쓰지 않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현금을 쓰거나 아니면 체크카드 같은 걸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가계부를 보통 쓰면 지출만 기록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매일매일의 소득을 월급이 이제 300만 원이라고 하면 하루 소득을 10만 원으로 가정을 하고 네. 그에 맞게 소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미래 이제 소비 계획이 있다라면 회계에서 쓰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해외여행을 갈 계획이 있다. 그러면 미리 10,000원씩 적립해두는 방식으로 비용을 계산해두면 이제 하루에 적자가 나지 않게 계속 생활을 유지한다면 보릿고개, 월급고개 이런 말은 좀 사라질 수 있겠죠. 예, 좀 작은 단위로도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써라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계부 쓰자 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더니 뭐 좋은 점은 다 아는데 당장 가계부에 쓸 내용이 없다. 돈이 그냥 스쳐가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스쳐가는 이유가 이제 내가 아직 소득이 없는데 먼저 비용을 쓰는 우리 사회 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선진국들도 그렇지만 아직 소득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비용을 이제 소비 지출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또 당장에 좀 갑갑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해서 월급 고개를 겪는 사람들이 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소득을 늘리고 싶은 마음도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을 현명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뭐 IS다, 각종 재테크다 쏟아지거든요. 월급쟁이들이 좀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네, 우선은 뭐 기업에서 임금이 늘려줘야지 간접적으로 월급쟁이들이 소득이 늘어나겠죠. 이제 그렇다고 뭐 투잡을 하거나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평소에 이제 좋은 직관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라디오도 많이 듣고 신문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어서 투자의 기본을 좀 다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투자의 기본을 좀 다져야 한다. 이 투자라는 것도 어려울 텐데. 자, 마지막으로 좀 이 월급쟁이들 지출 또 수입 때 쉽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이 월급 고개 극복할 수 있는 좀 원칙 같은 것들 있으면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매일매일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 뭐 한 달 단위로 기록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기록하면 적어도 매일매일 이익이 나오는 방식으로, 이득이 나오는 방식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뭐 교육비가 있어도 거의 매일매일 비용으로 따져보고 수입도 매일매일 수익으로 따져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매일매일의 수입과 지출을 들여다보는 것, 그게 월급 고개를 넘어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재훈 공인회계사와 함께했습니다. 스크린에 담긴 경제 이야기, 경제 영화관. 네, 금요일 영화 속에서 경제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경제영화관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영화 준비하셨습니까? 네, 2013년인데요. 그 미국의 그 국가안보국이 미국과 전 세계를 도청한다, 이런 폭로를 해서 세계에 큰 충격을 줬던 NSA 도청 파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을 폭로했던 내부 고발자가 그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 스노든이 이 미국 국가안보국의 도청 사실을 폭로하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영화가 있습니다. 네네. 예, 포이트라스 감독의 시티즌4라는 영화 오늘 한번 준비해왔습니다. 예, 시티즌4.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됐었던 사건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2013년 1월입니다. 이 미국의 다큐멘터리 감독인 그 로라 포이트라스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이 익명의 제보자 아이디는 시티즌4인데요. 자신이 전직 CIA 요원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미국의 국가안보국이 미국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감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폭로를 합니다. 이 이제 제보를 받은 포이트라스 감독은 제보자에게 그렇다면 이 폭로 과정 우리 한번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자, 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작된 영화인데요.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벌어졌던 파문들, 영화를 보면 하나씩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게 배역과 또 감독이 연출한 그런 영화가 아니라 사실을 담고 있다,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네요. 네, 맞습니다. 이 스노든이 NSA의 기밀을 폭로하는 일주일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이 스노든이 기밀을 하나씩 털어놓고 또 이것을 보도하는 기자가 보도하는 과정도 촘촘히 담아놓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국가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 개인의 외로움, 두려움도 이 가감없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공적인 스릴러물보다 이제 더 스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영화로서 이제 가치도 인정을 받아서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 상을 받게 됐습니다. 예, 미국은 끊임없이 스노든 내놔라 이러고 있고 지금은 러시아로 아마 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망명가 있죠. 네. 네네. 자, 어떤 경제 얘기가 나옵니까? 네, 이제 이 영화에 보면 이제 EU가 이제 청문회를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미국이 이제 도청을 했다 이러니까 이게 과연 정당하느냐, 이 청문회를 여는데요. 여기 이제 한 암호 이메일 업체 사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된다. 이 프라이버시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운 토론을 할 것이며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데요. 네. 이 프라이버시가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또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돈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이 타인에게 돈을 받고 이 프라이버시를 이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형성된 경제, 이 프라이버시 경제라고 합니다. 예, 개인 정보죠. 맞습니다. 자, 이 프라이버시 경제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 한 번씩 보면 저기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뭐 무슨 뭐 커피 기프티콘을 주겠다. 네. 뭐 이런 광고 아마 인터넷상에서 많이 본 적 있을 겁니다. 대형마트 가도 사실은 개인 정보를 적어내고 경품 응모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이게 왜 돈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의 정보를 이렇게 확보하게 되면 이것을 이 확보한 쪽에서 이제 뭐 보험업계라든가 뭐 증권업계라든가 이 개인 정보를 원하는 곳에 팔 수가 있고요. 네. 또 최근에 보면 무료 와이파이 이용하게 하는 것도 보면 네. 이 개인 정보 동의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 그때 아직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무료 와이파이가 아니죠. 네. 자신의 개인 정보를 파는 대가로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새로운 경제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 바로 이제 프라이버시 경제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프라이버시 경제, 뭐 방금은 정보기관 사례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도 이런 식으로 지금 정보를 많이 무차별적으로 취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 이것을 개인정보가 보호가 되지 않다면 이러한 프라이버시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가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로 이제 다 빠져나가기 때문인데요. 네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도 프라이버시 보호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도 신용카드 정보 유출 때문에 속된 말로 중국의 이 업체는 한국 국민 전체의 개인 정보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맞습니다. 행동 경제학으로도 연결된다고요? 네, 이거 참 재밌는데요. 우리가 이 스노든의 폭로가 이제 그 프라이버시 보호에 둔감하던 세계인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그 뒤에 과연 사람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약간 좀 고개가 갸우뚱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뭔가를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이 이 프라이버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는 프라이버시 보호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렇게 프라이버시에 대한 생각과 이 행동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 이것을 그 프라이버시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예, 프라이버시의 역설이라 즉 딱히 소비할 것 같은데 소비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다. 행동 경제학 예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역설입니까? 네, 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 프라이버시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했던 응답자 중에서 63%가 암호 기술을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네. 또 44%는 이메일 필터링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또 50%는 민감한 정보를 담는 서류를 파기하는데 이 종이 분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도 이 프라이버시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비밀번호 막상 또 복잡하게 설정이라고 하면 귀찮아죠. 네. 네, 제가 주민등록번호 적고 많은데 저는 제 비밀번호를 잊어버립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프라이버시의 역설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런 피해자들의 권리 찾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도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4년이었는데요. 네. 이 몇몇 카드사에서 대량으로 이 카드 정보 유출시켜서 큰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에 나갔던 정보가 무려 1억 400만 건인데요.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에 대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네. 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22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완전 소수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억 380만 건 정도는 아예 지금 소송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왜 안 하느냐, 결국 귀찮아서 안 하겠다. 네.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뭐 기관, 뭐 정보기관이나 기업이나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제 개인정보 수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해하면서도 또 크게 또 이렇게 또 저항을 하지 않는 게 바로 이런 프라이버시의 역설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영화 속에서도 이 프라이버시 역설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네,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이제 암호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자유라고 표현했던 것을 요즘은 프라이버시라고 표현을 한다. 이 프라이버시를 잃으면 자유 그 자체를 잃는다는 점에서 이 중요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동적 감시에 대해서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감시는 통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이후에 청문회에서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사회도 지금 최근에 보면 국회에서 관련 법이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또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네. 최근에 또 애플하고 또 미국 FBI도 그렇죠. 잠금 해제 때문에 싸우고 있죠. 맞습니다. 이 앞으로 이 갈수록 더 논쟁이 될 것 같고요. 네. 사회에 많이 화두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예,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는 자유다. 이 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과 함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사연 주셨습니다. 정답은 1인당 국민소득 7자입니다. 5876님 듣다 보니 동감이 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하셨습니다. 60대 초반 여성 가장인데 월급 고개 심각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응원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곧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 생수 당첨자는 2206번님이십니다. 1인당 국민소득. 물가는 오르는데 쥐꼬리만한 박봉에 등골이 휘다 못해 부러지겠어요. 네, 부러지지 마시고 잘 버티면 곧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6817님 나무야 공연 티켓 선물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상생을 위한 생생경제 김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